네, 그럼 이제부터 전문가와 함께 북한의 코로나 사태,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과 한반도 정세 짚어보겠습니다. 네, 문진수 서울대 의대 통일의학센터 소장, 그리고 김진아 한국외대 LD학부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문 소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북한이 공식 발표한 코로나19 환자 수가 200만 명을 넘었습니다. 네, 뭐 공식 사망자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현재 이보다 몇 배는 더 많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네. 현재 북한의 코로나19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그 북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그 코로나19 관련된 통계들을 해석할 때 이제 상당한 조심스러운 판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그 정황을 살펴보면은 우리나라에서와 같은 PCR 검사나 신속 항원 검사를 기반으로 한 통계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유혈자,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발열자를 중심으로 한 유증상자를 환자로 집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랑 완전히 다르고, 또 사망 원인을 추계하는 데 있어서도 PCR 등을 통한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까지의 정황을 보면은 발열자가 한 기준으로 했을 때 200만 명 이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서 기존에 알려진 그 과학적인 근거를 추론하면은 실제로는 PCR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3배에서 4배 이상 환자 발생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지금 그 저희 전문가들이 추정하기에는 실제로 북에서 코로나의 확산은 사실상 뭐 800만에서 1000만까지도 추정할 수 있는 상당히 위중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북한의 전체 인구의 적으면 3분의 1, 그리고 많게는 한 절반 가까이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지금 실제로 굉장히 확산이 위중하고, 따라서 북에서도 정책적으로 급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대동난이라고까지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800만에서 1000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뭐 확산세가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가 정점이 될 거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때까지 뭐 방역이나 또 인명 피해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북이 그동안에 그 코로나 방역을 잘 해왔습니다. 사실은 방역 그리고 철저한 통제 중심으로 해서 기존의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다른 나라하고 달리 잘 통제해 왔는데요. 중국의 사례를 보듯이 오미크론 그리고 스텔스 오미크론이 유행한 이후에는 잘 통제하기가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지금 상하이, 그다음에 북경에서 대규모 유행이 있고 철저한 방역과 강화된 격리를 통해서 간신히 지금 잡아가고 있는데, 북에서도 지난 4월 달 그리고 5월에 접어들면서 더 이상 통제하고 억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접어든 것으로 보이고, 해외 사례를 보면은 오미크론과 스텔스 오미크론의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정점을 찍는데 보통 한 달에서 2달 걸리기 때문에 그러한 데이터를 근거해서 볼 때 북에서도 5월 말이나 6월이면은 어느 정도 정점을 찍고 꺾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벌어질 수가 있고요. 중환자, 사망자가 급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북한의 환자를 연령대별로 보니까 소아 어린이들 환자 비중이 상당히 높고요. 사망자도 그렇고, 우리는 이제 사망자 비율이나 환자가 노령층이 많은데 우리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지금 이제 첫 번째로 볼 때 북의 어린이들 건강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사망자가 높게 나타날 수 있는 기본적인 정황은 있습니다. 북의 5세 미만의 사망률이 남한의 5배 정도 되고, 그다음에 어린이들의 그 영양 상태가 만성 영양 결핍증의 15%에서 30%까지 지역별로 다르지만 굉장히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급성 감염증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와 같은 급성 감염증에 걸리면 남한하고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 먼저 들고 싶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북에선 PCR 기반으로 진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인에서 사망률이 높게 나타날 수 있는 코로나19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아마도 많은 그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코로나19 중증 감염자 또는 기저질환자들이 진단 없이 사망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고, 그러한 것들이 북에서 통계에 집계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나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 북한이 코로나19 발생을 공식 인정하고 나섰고요. 또 이례적으로 발열자, 또 사망자 수를 발표를 했는데 참 이례적입니다. 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예전에는 특히 2020년 같은 경우에도 유증상자가 있고 그리고 격리 조치가 있었다는 소문은 있었지만 코로나는 아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전국 단위로 확산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보 자체를 통제하기는 분명히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과거와 달리 김정은 체제 하에 북한은 뭔가 오류가 있으면 이게 심각하면 그걸 또 얘기를 하는 그런 측면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경제 사업을 뭐 달성을 못했다 그러면은 오류를 얘기를 하고 대신 책임자를 물어요. 강등을 시키거나 어디 멀리 보내거나 이런 식으로 책임 분담을 한단 말이죠. 그런 코로나 상황도 마찬가지로 혼자서 만약에 이것을 숨기고 있으면 지도자는 뭐 하냐 이러면서 모든 비난을 혼자서 받게 되지만 만약에 방역 주체들을 모두 끌어모아가지고 다독이고 뭔가 미션을 주고 이렇게 다 독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들이 수면으로 올라온단 말이죠. 그러면은 정치적으로 좀 부담을 덜면서 책임 분산이 됩니다. 아마 그런 효과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중국 선양에 나가 있는 특파원 연결해서 북한과 관련한 현지 상황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오세균 특파원, 최근 중국으로 탈북하다 붙잡힌 북한 주민들이 있는데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보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8일 새벽인데요. 북한 신의주와 맞대고 있는 신압록강대교 상류인 단둥의 랑토우 지역입니다. 이곳으로 북한 주민 5명이 밀입국을 시도하다 3명이 순찰 중인 공안에 체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일행 2명은 달아나 군경이 뒤를 쫓고 있습니다. KBS가 확보한 단둥시 이민관리국 통보에 따르면 붙잡힌 3명 중 2명은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단둥시는 보도가 나가자 SNS 계정을 통해 짤막하게 부인했습니다. 북한의 수송기가 어떤 의약품을 얼마나 확보해 갔는지 구체적으로 좀 취재가 됐습니까? 중국이 추가 지원 계획을 갖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구체적으로 확인된 건 없습니다. 탈북 사건과 마찬가지로 북한과 관련되면 중국 당국은 어떤 사항도 확인을 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언비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코로나와 관련된 항생제나 해열제, 마스크, 면봉 등 의약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화물 중량 50톤인 대형 수송기인 일루신 76 석대가 왔으니 100톤이 넘는 의약품을 싣고 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이날 수송기에는 중국 측 의료 지원 인력은 동승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북 정보 소식통은 항공기를 이용한 의약품 수송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의 코로나 발병이 실제 언제 시작됐는지 또 어떻게 유입이 됐는지 현지에선 어떻게 봅니까? 미스테리인데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유추할 수 있는 건 상황 변화입니다. 그동안 북한은 코로나가 발생한 지난 2020년 1월 말 국경을 봉쇄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9월엔 북중 화물열차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북한은 돌연 북중 화물열차 운행을 재개합니다. 특히 첫 개통한 날 의문의 여객한 한 량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이 탔다는 얘기인데 그들이 누구인지 언제 돌아간 건지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외화벌이 달러를 가지고 평양으로 돌아갔다는 얘기가 있지만 역시 추론일 뿐입니다. 결국 북중 화물열차로 닫혀있던 북중 국경의 문이 열리고 대규모 정치 행사가 때맞춰 열리면서 코로나19를 폭발적으로 확산시킨 원인이 됐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중 화물열차가 결과적으로 트로이 목마가 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세균 특파원 잘 들었습니다. 네, 문 소장님. 현재 북한은 이제 국경 봉쇄를 계속 이어나가는 거죠? 뭐 중국을 모델로 삼는다고는 했지만 상하이 경우를 보면은 봉쇄를 하긴 했었어도 잘 통제가 안 됐어요. 북한은 어떨 것 같습니까? 사실은 이제 그 코로나 그리고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그 대규모 확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기저 면역입니다. 기저 면역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그 전에 지역 사회에 얼마나 그 코로나 또는 오미크론이 확산되어 왔는지가 또 중요하고 또 하나는 백신이 있었는지가 중요한데요. 중국의 사례를 보면은 이미 2020년부터 코로나를 계속 지역 사회에서
통제해 왔지만 계속 감염자가 발생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자체 백신인 시노백 백신을 포함해서 백신을 광범위하게 했기 때문에 중증도나 사망률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경우에는 백신을 전혀 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간에도 코로나19의 감염력이 지역사회에서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중국의 사례보다는 더욱더 위중할 가능성이 높아서 전문가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확산 초기이기 때문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역학을 살펴볼 때 앞으로 3주, 4주 뒤의 상황이 굉장히 우려가 되고 앞으로 그 추이를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무 소장님께서는 오랜 기간 동안 이 남북의 보건의료 협력을 연구를 하셨고 또 북한 어린이 지원에도 애쓰셨다고 들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긴급하고 또 필요한 지원으로는 뭘 들 수 있을까요? 코로나 확산의 초기에는 그 대규모의 그 백신 지원보다는 급성기에 있는 환자들, 특히 중증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들을 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북한 당국에서도 중국을 통해서 필수 의약품과 방역 물품을 급히 조달한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앞으로 3, 4주 뒤에 있을 중환자의 급증 그리고 그 이후에 그 2차, 3차 웨이브를 대비할 수 있는 백신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북에서 전향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남쪽에서도 다각도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북한의 코로나19 상황과 별개로 핵과 미사일 추가 도발 동향이 잇따라 포착되면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대응 방안이 거론될지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네, 대통령실과 백악관은 북한 도발 가능성을 언급하며 모든 긴급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소감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The alliance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s a linchpin of peace, stability, and prosperity for a region of the world that we seek. 네, 김 교수님. 그 북한의 핵실험 징후가 이제 꾸준히 포착되고 있잖아요. 특히 이 북한의 핵실험은 이른바 레드라인을 넘는 중대한 도발로 이제 인식이 되고 있고 한미나 국제사회가 그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바이든 대통령 이 한일 순방 기간에 또는 뭐 그 직후라도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어떤 파장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국가 수반이 이 지역에 들어왔는데 아주 가까운 곳에서 핵실험을 한다? 이거를 미국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워싱턴의 여론은 굉장히 심각하게 악화될 것이고요. 특히 의회에서는 대북 비난 결의문을 발표를 하려고 할 겁니다. 더 나아가서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을 어쨌든 통과시키려는 그런 노력들이 계속 진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은 원칙적 외교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 얘기는 오바마 시절 때 이란을 대상으로 해서 협상을 했을 때 나왔던 표현인데 2014년, 15년 협상을 하기 전에 뭐가 있었냐? 2012년부터 제재가 상당히 강화가 됐어요. 즉 압박을 통해서 협상적으로 불러온다라는 게 원칙적인 외교란 말이죠. 북한도 마찬가지로 뭔가 불법적인 행동을 하면 단호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아무리 바이든 정부가 북한과 좀 유연적인 대화를 시도하려고 해도 그 선택지는 상당히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북한이 모를 리는 없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시기를 좀 정무적인 판단을 통해서 조정을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2017년에 북한과 미국이 뭐 핵 버튼이 누가 더 크냐 이렇게 하면서 막 이제 말싸움을 할 때에도 2017년 11월 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했을 때 이 시기를 벗어나서 9월 중순 그리고 11월 말에 사실은 미사일 테스트를 했거든요. 이런 식의 여러 가지 고려 사항들은 분명히 아직까지도 남아 있을 거라 봅니다. 네, 최근에는 북한이 핵실험을 잠시 멈추고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거다 뭐 이런 보도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말 파장이 큰 사안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ICBM을 쏴도 과거에서는
유엔 안보리에서 이 문제를 분명히 다뤘고 그리고 제재 결의를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때는 2016년, 17년 왜 가능했느냐면 중국이 놀라울 정도로 협조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결의를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북한의 사정은 어떠냐? 우크라이나 사태를 두고 러시아에 이제 붙어서 유엔 총회에서 비난 결의문을 통과시키려 할 때 러시아에 대해서 옹호를 하면서 이것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라고 했었던 5개 국가 중에서 하나가 북한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보리에서 북한과 관련한 결의를 어떻게든 통과시키려고 할 때는 러시아가 아주 밀착해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 됩니다. 그리고 대북 제재 결의안에 추가적으로 뭔가 이제 새롭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뭐가 들어갈 수 있는가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까지 결의들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어 오면서 사실은 대북 제재 틀은 상당히 좁혀놨어요. 구멍이 없도록.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뭔가를 더 넣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엔 품목 제재, 일반 물품들 제재하는 것들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의 관점에서는 이것들이 이제 민생에 영향을 준다고 해서 지금까지 완화를 시켜달라고 했었던 그런 측면이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인도주의적인 문제가 발발을 하다 보니까 민생에 영향을 주는 품목 제재를 추가하자라고 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이제 한미 연합훈련 확대나 또는 뭐 미국의 확장 억지력 제공 강화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온다고는 하는데 이렇게 이 한반도에서 이 남북 또는 뭐 한미와 북한이 이렇게 강대강 구도로만 이렇게 치닫는 건 아닌지 이런 시선, 우려하는 시선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강대강으로 지금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 저도 같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북한한테 일단 대화를 하겠다, 조건 없이 나오겠다라고 했는데 북한이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미국으로서는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인센티브 줄게, 다시 나와줘라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이 나올 수 있느냐를 봐야 되거든요. 그 북한 사정, 내부 사정을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럼 이 불안이 불만으로 표출이 되지 않도록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아예 이 불안 요소를 없애주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관심거리를 등장시켜서 이 관심을 흩어지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첫 번째 옵션은 아까 교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듯이 빨리 해결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뭔가 깃발을 들고서 뭉치도록 관심거리를 다른 데로 이제 돌려야 되는데 이 깃발 중에서 뭐가 있느냐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보면은 이제 군사밖에 남지가 않거든요. 뭔가 국가적인 자긍심을 높여줄 수 있고 뭉칠 수 있는 것은 결국엔 아까 말씀하신 ICBM 같은 그런 상징성이 있는 것들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특히 지금 군을 동원해서 지금 상황을 관리하고 있으면 군의 이익도 일단 챙겨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핵미사일을 고도화하겠다라고 일단 천명을 했으면 계속 약속을 지키는 모습들을 계속 기대를 할 거란 말이죠. 이 모든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아직은 타협적으로 북한이 나오기는 조금 힘든 상황이 아닌가. 그러면 결국엔 강대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도가 계속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질문인데요. 이번 한미 정상회담 기간에 북한이 이제 도발을 안 하고 이 한미 두 정상이 대북 방역 지원 문제를 이제 논의를 한다면 북한도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네, 사실 북한의 입장에서 보건의료 협력 또는 방역 문제도 중요하지만 경제나 군사 문제가 더 본질적인 문제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한미 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에 따라서 굉장히 변동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볼 때 이제 부정적인 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 메시지로서 인도주의적인 협력과 지원을 이야기할 때 내용이 중요한데 제가 기대하기에는 북이 관심이 있을 치료제, 특히 미국에서 생산하는 팍스로비드라는 치료제가 환자 치료에 극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약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고가이기 때문에 미국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약품이고요. 또 하나는 북이 관심이 있는 효과 있는 백신인 화이자에서 나오는 mRNA 백신이나 모더나의 백신이 북에서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역시 미국에서 생산하고 있어서 한미 양국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언급하고 조건 없는 또는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천명한다면 북에서도 당장은 모르겠지만 시간을 두고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과 관심을 보일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김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 한미 관계가 기존의 안보 동맹을 넘어서 이 기술 동맹, 경제 동맹으로 이렇게 진화한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 미국의 뭐 중국 견제나 뭐 포위 전략이 우리가 너무 강하게 연결되는 건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한미동맹의 외연을 확대하겠다라는 거는 지난해 5월 한미 정상회담 때 이미 합의가 된 그런 방향성이고요. 한미 간의 기술 동맹이라든지 아니면 경제 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워킹 그룹을 조성을 해서 그 플랫폼을 제도적으로 쫙 깔아놨습니다. 이제는 속도를 내는 과정에 있는 것이고 일정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중국의 입장에서도 이 정도는 예견을 했을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번에 대통령 취임식 때 왕岐산 부주석을 보내면서 의전을 굉장히 강조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신정부와 뭔가 좋은 관계로 시작을 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낸 것인데 과연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 전략적인 활용성을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 중국에게 상당히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레버리지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럼 한국의 입장에서는 국가 이익을 위해서 이 레버리지를 잘 활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한미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적어도 좀 다독이면서 정보를 좀 공유를 하는 그러면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이 조금 뒤따라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네. 조금 비슷한 질문인데요. 다음 주 발족하는 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이제 우리도 참여하기로 했잖아요. 이제 중국이 반발하고 있어서 과거 사드 때처럼 우리가 또 경제 보복을 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뭐 쿼드나 아니면 TPP 이런 것과는 달리 이 경제 협력 프레임워크는 시장 경제 블록을 형성하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 무역 규범을 좀 정비를 하고 반부패 이런 제도를 좀 강화하고 디지털 경제를 좀 안전하게 이제 보호를 해서 협력을 강화하겠다라는 그런 건데 즉 안정적인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격이 조금 다르다라는 것이고 만약 중국을 포위하려고 하면 이렇게 열심히 펜스를 치고 문도 닫아야죠. 그런데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건 펜스는 치는데 문은 조금 열어놓고 입장료를 많이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수준의 규범을 지키는 국가들 다 와서 이제 협력을 하자라고 하는 건데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문제가 많잖아요. 지재권 뭐 문제도 있고 사이버 위협도 있고 여러 가지 규범을 맞추기에는 어려워서 동참하기는 사실상 힘이 들 겁니다. 하지만 이 프레임워크는 좀 쿼드랑은 분명히 다른 점이 있어요. 쿼드는 사자로 이루어졌지만 이거는 다자이거든요. 그리고 주제도 뭐 에너지나 환경 이런 같은 굉장히 연성적인 그런 이슈들인데 지금 이 멤버십을 여러 가지 분야 중에서 하나만 가입을 해도 전폭적으로 다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럼 많은 국가가 참여하기 때문에 한국도 그중에서 일부가 돼서 정치적인 부담은 조금 줄어들 겁니다. 네, 그럼 중국이 이런 상황에서 북핵 문제나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 조금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게 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글로벌 문제는 글로벌적이게 풀어야죠. 중국도 그 점을 알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런 글로벌 차원에서 중국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수단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RCEP이라든지 아니면 BRI라든지 이런 것들을 동원을 해서 영향력을 확장하는 그런 수단으로 계속 삼을 수가 있어요. 게다가 이번 해가 한중수교 30주년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중국이 새 정부랑 이제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한 여러 가지 기회들을 계속 볼 텐데 중간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한다고 계속 한국을 자극을 하게 되면 한국은 결국에는 미국으로 붙게 돼요. 그럼 중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참 골치 아픈 방해꾼이 되는 그런 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하고 또 북한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중국의 이런 태도도 조금씩 바뀔 수 있는 여지들이 상당히 많아서 앞으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한테 이제 중요한 거는 뭐 핵 없는 한반도, 평화로운 한반도 이거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미중 대결이 이렇게 이제 갈수록 심화가 된다면 이 한반도 평화 정착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도 할 수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 좀 어려운 질문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까?
글쎄요, 북한이 이미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 대화의 효용성을 높여줘야 돼요. 그래야지 뭔가 얻을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가 높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한국은 미국에게 있어서 동맹과 관련해서는 뭔가 협조할 건 크게 협조를 하고 대신에 남북관계 개선의 주도권을 계속 찾아오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소통 채널을 적어도 열어놔야지 한국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미국은 북한과 무슨 얘기를 하는지 궁금해서 찾아올 것이고요. 그리고 한국이 적어도 미국과 비핵화 로드맵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 북한은 또 그것이 궁금해서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대화라는 거의 가치가 훨씬 더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한국이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도록, 즉 탈출구를 어느 정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 교수님, 문 소장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